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환 전문역 1종 외환 관리 실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관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매니지먼트라고 했는데 IMF에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이 관리라는 말을 빼고 거래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법이 나온 것은 1999년, 그러니까 IMF가 97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았죠. 그 이후에 이 법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거래법이라고 했습니다. 거래법입니다. 관리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는 법인이나 개인들의 거래 행위죠. 거래 행위의 결제 수단으로서 우리가 외국환이 이용된다. 외국환이 뭔가 이런 것들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기본서 3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과 특성. 그래서 통화가치의 안정이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대외거래에 원활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무역법도 우리가 D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의 균형이다. 이런 용어들을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니지먼트라는 문구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국환 거래법의 특성이 뭐냐? 강행적인 법규다. 그리고 어떤 단속을 하는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고요. 이거는 이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즉 뭐죠? 금융실명법보다도 우선한다. 그래서 특별법이다. 어떤 절차법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의 법률 행위 자체는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외 송금을 했어. 그게 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송금한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고 벌칙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법에 이제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이런 거 아시죠?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 본인의 동의를 얻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외국환 거래법은 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안 알려줘도 관계없어요.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실효성이 있으려 그러면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사전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이 또 사후 통보도 해줄 필요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외국환 거래에 관한 이 절차를 이렇게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이런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를 하신 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무조건 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런 보고 검사 관련해서 이 법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전산망, 한국은행, BOK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통보를 하면은 그것을 각 부서에서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이게 이런 데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의 송부가 이런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제가 페이지를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압축을 하기 때문에 혹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 기본서를 찾아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는 기본서 페이지니까 거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권의 이 법이 말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교재요. 우리 교재의 외환 관리 실무의 내용은 거래 규정에 대한 얘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거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정이 있는 거예요. 법들이 보면 되게 그렇게 돼 있죠. 자본시장법도 보면은 자본시장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금융위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우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이게 최근에 이게 많이 들어온 게 대외무역법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2권에서 우리 교재요. 우리 교재가 3권이지 않습니까? 2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2종
2종에서도 이제 그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1종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 김에 1종, 2종을 다 이게 시험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의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품 등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돈의 움직임하고 물품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같이 배울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재의 그 376페이지 이후에 보면은 대무역 관련해서 무역법 시행령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래 규정이고요. 여기는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규정뿐만 아니고 추가로 수출입 공고라는 게 있고요. 뭐 수출입을 뭐 금지한다, 제한한다 그런 품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제 공고, 대무역관리 규정은 원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에요. 이거는 이 법의 주무관청은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산자부예요. 산자부에서 각 다른 행정부처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또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수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산자부에서 통합을 받아가지고 이 공고를 합니다. 이거는 수입이 안 된다. 이거는 수입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조치고시라고 여러분 교재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399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달라. 이거 과거에 60, 70년대에는 굉장히 이게 필요했어요. 그때는 외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요새야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많아져가지고 뭐 그렇게 강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특혜를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촉진법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름을 살짝 바꾼 게 있어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투자, 뭐 방송국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한 업종이 어디에 있느냐?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거, 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은 뭐 살짝 조금 이게 건드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주로 이제 파생상품에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유입이 되는데 유입되는 방법,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권에서는 이 거래법하고요. 거래법이 뭐 태반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촉진법이 있고, 자본시장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1권 교재의 그 내용이 여기 외국한 거래 업무 취급 지침하고 이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저자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취급 지침을 보시면은 우리 교재하고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뭐 그쪽도 보시고 이쪽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의 법률적 성격이 어떤 거냐 이렇게 주민증이나 뭐 여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은 뭐 그 사람의 그 신상에 대해서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인의 동의 없이도 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위반이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벌칙만 있다. 벌칙. 그래서 어떤 이 단속을 한다. 강행법규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그 주무부처를 보겠습니다. 우리 외국한 거래법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가 각 뭐 한국은행이다. 뭐 이게 어디죠? 뭐 관세청 또 여러분
외국한 업무를 하는 이런 그 금융기관에다가 전부 다 위탁, 또 관세청은 우리가 위탁이란 말을 안 쓰고 위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기획재정부의 그 하위 그 조직이거든요. 관세청은. 그래서 관세청장님이 항상 재정부에서 항상 나오시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이 이제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대무역법은 산자부 소관이다. 촉진법은 요거는 촉진하는 거잖아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 요것도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기획재정부가 아닙니다. 소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밑에 조직이 이제 금융감독원. 되게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을 구분을 안 하는 경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살짝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금융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려면은 금융감독원을 거칩니다. 되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6페이지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한 거래법은 법인이나 개인의 뭐죠? 그 거래 행위입니다. 거래 행위를 이제 규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그 물적인 대상인 뭐냐? 뭐 인적 대상이 있고 그 인적 대상들의 거래 행위가 있고 어떻게 하는 이제 거래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대상으로 외국한 거래법이 적용되느냐? 크게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외국한 그러면은 대외입니다. 대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하는 아닙니다. 내국 지급 수단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요. 그래서 물적 대상은 외국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들고 나가면은 그것도 달러로 환산해서 만불이 초과되면은 그 세관에 신고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국 통화죠. 내국 통화 뭐 여행자 수표, 원화 표시요. 그다음에 기금속으로 나눕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 금합금이다. 지금 이 골드바죠. 골드바 금덩어리요. 그 다음에 비유통 금화 등 금을 주 재료로 한 가공품도 우리가 기금속으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그래서 특히 외국환의 종류를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그 대외 지급수단, 외화증권, 증권의 종류가 뭐예요? 우리가 증권 그러면은 뭐 주식 같은 거, 지분증권, 그 다음에 회사채 같은 뭐죠? 채무증권 있죠. 그 다음에 뭐 펀드 같은 뭐 수익증권도 있고 투자계약증권 또 뭡니까 그거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해외 DR 같은 거요. 뭐 증권의 예탁증권 이런 것들로 이게 나누는 걸로 아실 거예요. 그게 만약에 외화로 표시됐을 때는 이제 외화증권이 된다. 그래서 CD 같은 거요. CD 같은 것도 외화 표시 CD는 여기 증권에 들어갑니다.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외화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화 채권이 있다. 이 채권은 본드가 아니에요. 본드가 아니고 그 받을 권리, 그죠?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을 이 권리 권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고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외국환이라 그런다. 그래서 대외 지급수단, 외화증권, 파생상품, 이렇게 채권 하나, 둘, 셋, 네 가지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화가 있고 기금속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대내든 대외든 대외 지급수단을 원하죠. 그 대외 지급수단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유통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급수단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표시나 우리나라 원화 표시나 외국 그 국가의 통화 표시나 다 이제 지급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수단이고 우리가 그 전신환으로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죠. TT로 우리가 송금을 한다. 또 페이먼트 오더를 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급수단이라 그럽니다. 전자화폐하고요. 선불 전자지급수단 이것도 이 교재에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색칠한 부분을 분명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 뭐죠?
이게 그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이게 그 요새 말하는 뭐 가상화폐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한 은행이 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때는 이게 발행하는 이게 한도들이 있어요. 한도가 있다는 것을 교재를 분명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결제 수단을 가지고 뭐 그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비자의 재화와 용역 구입에만 쓰는 거지 뭐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파생 상품을 뭐 결제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되고 그 다음에 실지 명의로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실지 명의로 발행하고 그 고객이 이제 발행하시면은 그 고객의 예금 계좌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을 외국한 은행이 보유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을 수 없어요. 양도를 받을 수 없고 그냥 이렇게 그 발행된 거를 이렇게 뭐 쓰는 수단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에 요거는 교재에 그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 지문이 우리 교재에 군데군데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외 지급수단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대외 지급수단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외 지급수단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수단이잖아요. 증권하고는 달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급수단이 될 수 있죠. 원화 표시면 대내 지급수단, 외화 표시면 대외 지급수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는 증권입니다. 여기 증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자화폐 발행과 보유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 나왔죠. 실지명의 그리고 예금계좌와 연결.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는 양수가 안 된다. 그 얘기 어디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을 외국한 은행이 보유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틀렸고요. 그 재화 및 용역 구입에만 쓰는 거다. 재화, 용역 잘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14페이지 전후인데요. 여기도 이제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데 어쨌든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우리 외국한 거래법의 주무부처인 그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뭘 하는 데냐? 국가 이 살림을 하는 데는 거니까 이런 기능. 그다음 외국한 평형기금이 있어요. 외국한 평형기금은 원화 표시도 있고 외화 표시가 있고 이 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 환율에 개입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책임은 기재부에 있는데 실제로 그 개입을 할 때는 한국은행이 사용을 해요. 한국은행이 실제로 이제 딜러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시장 개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용하고 이 관리의 그 기본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기획재정부가 이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또 하는 일이 뭐냐? 한국은행도 외국한 관련해서 하는 일 되게 많습니다. 되게 이제 국제기구하고의 거래, 특히 우리가 통화 수합을 했다. 미국하고 했다. 일본하고 했다. 중국하고 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이 대외적으로 하거든요. 외국한을 이게 관리도 하는데 이 평형기금을 가지고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외화를 이렇게 우리 그 국부죠. 외환보유고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그거를 한국은행이 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하고 우리가 외국한 은행을 이게 검사를 나갈 때는 꼭 그거 공동으로 나갑니다. 공동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이게 뭐죠? 그 전산망 있죠. 보고하는 그 BOK 와이어 잘 아시죠? 이걸로 통해 가지고 뭐 만불초가 이런 것들이 뭐 국세청, 관세청 간다 그러면은 다 이게 통과해서 이제 그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한 평형기금은 이거는 다른 것들은 다 조직인데 이거는 그 사람이 없는 조직이죠. 펀드죠. 펀드예요. 다른 데는 이게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펀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 평형기금은 외화 표시, 원화 표시가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환율에 개입을 하면 달러를 갖다가 막 1억 불을 세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 평형기금에서 있는 달러를 판단 말이에요. 팔면 뭐가 들어오죠? 원화가 들어오죠. 그 원화도 평형기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환율을 이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기금은 뭐 여러 정부 출연금도 있고 뭐 채권 발행도 있고 뭐 국내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해외도 발행할 수 있고 뭐 다양합니다. 자금 소스는요. 그다음에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직속 라인이에요. 하부 구조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고 위임을 한다 그래요. 업무를 위임. 그래서 우리가 위탁은 다른 조직에 주는 걸 위탁. 자기네 그 라인에다가 이렇게 이거 좀 해. 그러면은 그거는 위임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청에는 위임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관세청도 이게 그 검사를 하는 그 뭐죠? 뭐 경찰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잡으러 가고 그럽니다. 관세청 분들이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하고 이제 과태료 이런 거를 매기는데 여기 과태료를 매기는 데를 잘 보세요. 여기 출제를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이 과태료 매길 수 있어요? 못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관세청은 이제 환전 영업자를 관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관세청에는 이제 지급선 정권의 수출입 관련해서 들고 나갈 때, 들고 들어올 때 만불 초과되면 뭐 신고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관여하니까. 여기는 뭐 주로 이제 실무를 갖다가 실무를 이게 컨트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러면은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상하 관계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뭐 신고를 받는다, 신고 수리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의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이 과징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과징금은 만약에 그 외국한 거래은행이 뭐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문 닫아 할 수 없잖아요. 문 닫으면 누가 손해요? 소비자가, 금융 소비자가 손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거 대신 이제 돈으로 그냥 떼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가징금 부과를 한다 그럽니다. 취급 기간은 이게 참 많네요. 그 보통 이제 은행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그래가지고 뭐 최신관서, 금융투자업자 누구죠? 증권회사죠. 증권회사고 요거는 카드회사, 뭐 새마을금고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취급업자라 그래가지고 전문 이 용어들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환전영업자 항상 시험에 나오잖아요. 환전영업자의 그 시험 잘 나오는 그 18번이 뭡니까? TC를 받을 수는 있는데 TC를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죠? TC를 판매할 수는 없다. 그게 매번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TC를 받아가지고 지정거래은행에 갖다 주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고객이 또 재환전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원화를 너무 많이 환전해가지고 다 못 썼어. 그러면 재환전해서 나갈 때 그때 TC 주세요. 그러면 TC 못 줍니다. TC 받으려면 그 고객이 은행 가서 TC를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액 해외 송금업자. 이게 은행에 엄청난 이 경쟁자로 부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페이브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무증빙 5만 불 이런 거 뭐 이거 한도 이런 거 체크도 안 하고 뭐 유학생 어머니가 뭐 그 자기 그 아들 유학비를 줄 때는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연간 10만 불이 초과되면은 국세청에 보고되고 통보되죠. 이런 것들이 귀찮으면은 여기 가서 5천 불까지요. 5천 불까지 1년에 그 5만 불 그냥 증빙 없이 그냥 보낼 수도 있는 아주 그 뭐죠? 특혜를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다음 피지사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해외 직구하다 보면은 이제 뭐 카드 결제할 때 그때 이제 원화하고 외국환하고 이렇게 이게 컨버트 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전자결제업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페이먼트 게트웨이라 그래가지고 피지사 그러는데
그게 이제 기타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라고 이렇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중개회사, 이거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에 달러원이 거래되고 뭐 CRS, IRS 이런 거래가 되는 이 브로커리지 회사예요. 서울 외국한 중개, 한국 자금 중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거고, 물론 외국에 이제 그 외국사들이 지점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원달러 같은 경우에요. 서울 외국한 중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한의 매매다. 이거는 중개회사는 이거는 이제 이 관리 감독을 누가 하냐면 한국은행이 합니다. 가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그 수강생들이 별로 알 필요가 없는데 이제 기본서를 이제 받냐 안 받냐 이제 그거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출제 경향이요. 요새 굉장히 그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를 한번 이렇게 저기 훑어보는 이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평형기금이 원래 소관이 어디였죠? 소관이 여기에요. 근데 쓰는 사람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실제로 써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개입자금으로 쓰고 원화가 다 있다 그랬죠. 외화 원화가 다 있어야 이게 환율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 이게 이제 틀린 거네요. 그래서 채권 발행으로 기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정부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서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위임에 해당하는 거는 하부 조직인 관세청이고 여기에 없는 게 뭡니까? 국세청이에요. 가끔 시험 날 국세청은요 위임하고 위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오죠? 그 외국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위임 위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저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소득을 한번 그 뒤져봐라. 왜냐면 이 소득세 누구한테 내요? 여기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협조를 하는 것 뿐이지 기획재정부가 여기다가 위탁을 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가끔 나옵니다. 국세청은 관계없어요. 자, 거주자,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거주자 그러면은 뭐 국민인 거주자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거주자도 있거죠. 비거주자 그러면은 뭐 외국인 비거주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비거주자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이렇게 그 뭐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인 비거주자 뭐 이렇게 크게 나누죠. 물론 이 나누는 거는 이 소득세법에서 나누는 거와 좀 달라요. 이게 외국한 거래법에서 나누는 거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뭐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 기계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인 거주자인데 그 해외 나가서 뭐 유학생 같으면은 2년 이상 거기서 체제를 하면요 국민인 그 비거주자가 돼요. 2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 나 다시 유학 안 갈래. 뭐 그러고 있으면은 3개월 이상 이렇게 체제하게 되면 이제 그 유학생은 국민인 거주자로 되기 때문에 빨리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외 공간 이거는 취해법권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뭐 LA에 있는 우리 뭐 공사관, 영사관 전부 다 우리 땅이죠. 취해법권이 있는 데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니고 국민인 거주자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열라 그러면은 거주자 계정을 못 열어요. 대외 계정을 열어요. 이게 이제 막 혼동한단 말이에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민인 거주자다. 외국인 거주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면은 무조건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6개월까지는 그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인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는데 6개월이 넘어가면은 외국인 거주자 취급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주자 그러니까 이 자라는 말 때문에 사람만 생각하는데 사람만 아니고 삼성전자 거주자죠. 거기 있는 사람도 거주자고. 그래서 이 법인하고 사람하고 다 이게 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태 이렇게 어떤 단체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공간 그 자체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제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국민인 거주자가 되는 거죠. 국내 소재 법인
외국 회사와 지사도 그 우리나라 국내에 있으면요, 어쨌든 거주자죠. 외국인 거주자가 뭐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법인이가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제 거소증이라고 있죠. 거소증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특히 이제 F4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군요. 보니까요. 중국 동포, 뭐 우즈벡 이런 데에 그 구소련 동포들 F4 비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외국 국적 동포예요. 동포. 조상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거죠. 그 2세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발급받겠죠. 근데 비거주자죠. 비거주자고, 이런 거에 잘 보시고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외국에 있는 그 국제기구하고 우리 공사 대사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여기서는 제외 공간 그러면 국민인 거주자인데, 여기에 가면은, 그죠? 이게 뭐 공무원들 되게 파견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국민인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 유학생도 2년이 안 되면은 국민인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거주자는 뭐냐? 아까 그 6개월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6개월이 돼야만이 외국인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안 되면은 외국인 비거주자, 한국에 살더라도 비거주자예요. 외국 공간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나가도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이제 어떤 국가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미팔군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안에서 군인도 있고 그 안에서 행정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군속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비거주자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단체 이런 게 있고, 외국한 거래는 이게 거주성 구분이 소득세법하고 좀 차이는 있다. 뭐 여러분 디테일하게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밑에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외화예금 같은데 이제 그 원천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외국인이냐 아니냐. 외국인이면은 국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제한 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실무 해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판정 기준에 이 항목이 있어요. 여기 다 통과돼야 돼. 통과되면 당신 비거주자야. 한 개라도 아니야. 그럼 당신 거주자니까 우리나라 세금 내. 우리나라 세금대로 내. 요새 뭐 이자 뭐 많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 저 같은 시대 때 외화예금 엄청 높을 때요. 5% 6% 될 때는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국민인 거주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 거주자였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비거주자라는 얘기죠. 국내 3개월 이상 하면은 그냥 거주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제외 공간이죠. 공사 대사요.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 하고 우리가 거주자가 되는 거죠. 유학으로 갔는데 2년 미만이다. 그래도 거주자죠. 그 외국 소재 국제기구하고 공간하고는 달라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제기구에 있으면은 이런 분들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비거주자 그러면은 국민인 비거주자도 있고 외국인 비거주자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입국해가지고 강남의학원에 불어 강사로 재직 중인 프랑스인 몽블랑 씨. 이 몽블랑 씨 이름이 자꾸 나와 이렇게 출제해 보면요. 다른 이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취업했죠. 취업했잖아요. 취업하면은 무조건 거주자예요. 그래서 외국인 거주자가 되겠죠. 외국인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아니죠. 어쨌든 한국 입국 후 3개월째 직장을 찾는 중인 필리핀 여성 이멜다 씨. 이분은 원래 그 비거주자인데 6개월이 돼야 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비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비거주자가 되겠어요. 1년째 유학 중이다. 2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거주자가 되겠고, 영사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영사관, 영사, 대사 이런 분들은 거주자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거래 형태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35페이지 한 문제가 날똥말똥해요. 여기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하다 보면 국제수지표가 요새 바뀌었는데 우리 그 대학 교수님들도 이 국제수지표가 바뀐 거를 이게 반영을 안 하셔가지고 유튜브인데 보면은 옛날 그거를 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저자분은 이제 국제수지 그거를 의식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오해를 할까봐 요거는 이제 그냥 사족이고요. 국제수지표는 원래 경상수지를 뭐 상품, 굿즈죠.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투자 수익이나 뭐 급여 이런 거를 보는 소득 수지, 그리고 우리가 이전 소득 수지, 이게요. 우리 이전 거래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전이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보면 이전 거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우리 이전 거래라는 표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증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증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전 거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재에 맞춰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 거래는 경상 거래하고 이 자본 거래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국제 수지표는 이게 수지란 말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 경상 거래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래서 물품 등이다 그러면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거 2종에서도 잘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대무역법의 뒤쪽으로 가면요. 여기에 증의를 물어봅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물품 등 그래가지고 이게 뭐죠? 무역 거래래. 무역 왜 그래?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고. 시험 문제는 이제 뭐 파생 상품을 투자했는데 뭐 거기다 수익이 들어왔다. 그럼 뭐냐? 그럼 이거거든요. 투자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투자 수익인데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서 그럼 투자 수익이 여기 이제 세 개 중에 지문이 나오겠죠. 뭐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본 거래를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수익은 뭘로 된다?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아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을 뒤에 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본 거래라 그러는데 국제 수지표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금융계정이라 그래요. 금융계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순액으로 표시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나중에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죠. 어쨌든 이 분류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그러니까 자본거래 발생한 이자 수익 등이 이제 그 소득 이자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 다음 중 경상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경상거래, 자본거래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1종하고 2종하고 다 나오고 특히 뭐 그 무역영어나 그 국제무역사 이런 데서도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뭐 자본거래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용역입니다. 그래서 대무역법에 가면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무채물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안 보이니까 무채물이죠. 그런데 이거는 무역거래잖아요. 무역거래죠. 이거는 용역거래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거 틀렸죠? 이것도 틀렸어요. 요 4번 지문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서 제가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수출입 실적을 이렇게 가지고 뭐 한국은행 그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무역금융을 받는다거나 뭐 수출의 날 뭐 포상을 받는다거나 뭐 유망 뭐 중소기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증으로 이제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발급을 해주는 데가 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이렇게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채물이 뭐냐? 이런 것들 무채물인데 시험 나오면 이게 수강생들이 용역거래하고 이 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살짝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35페이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 어디냐면요, 386에 나오는데 이 표가 있어요. 이 표가 꼭 시험에 나와요. 특히 이종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는 어디 가서 확인을 받느냐. 내가 수출 실적을 내가 뭐 이렇게 증빙을 뭐 떼러 갈 때 증빙 떼러 가는 데가 어디냐 이거야. 뭐 그래서 동사무소가 아니고 뭐 이런 데 되게요. 그래서 무역협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가서 이렇게 그 증빙을 받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본서에 오타가 났는데 오타가 로컬 해놓고 LC자가 없을 겁니다 아마. 기본서에다가 LC자를 넣어주세요. LC하고 구매 확인서 시험 잘 옵니다 이게. 로컬 LC는 2종에서 잘 나오고 우리 그 1종에서는 구매 확인서인데요. 이게 진짜 이 대무역법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살을 겪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 실무잖아요. 관리 실무에서도 뒤에 무역 거래를 살짝 2년 전에 집어넣었어요. 공부해야 되고 또 2권 그 거래 외국한 거래 실무가 있죠. 거기 보면 또 이거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종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냥 공부한 김에 그냥 1종 공부하고 2종 공부하고 뭐 다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1종이요. 그 만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공부를 하실 것 같으면 2종 그냥 다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UCP 600 정도만 하나 더 영어로 된 거 그거만 애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표를 살짝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제 시험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로컬 LC 구매 확인서는 이렇게 종이 서류가 없습니다. 페이퍼리스예요. EDI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전 수출입을요 전부 다 전자적으로 종이를 없애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엄청 이게 시험 문제 강조를 해요. 이거는 뭐 그 KT넷에 가서 이렇게 전자적으로 발급받는다. 그렇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의 그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인데 이게 우리 1종에서 수강생들이 휘발성이 강하다. 이걸 왜 외우냐 그러시는데 휘발성 강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외국한 거래법의 취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준생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책덮으면 다 잊어먹는다. 책덮어도 기억에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고 왜 이거는 확인만 받아야 되는 건지를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선 창구의 그 텔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이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실명 확인만 하고 오케이 하고 돈 내주거나 돈 보내주거나 송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인이에요. 확인을 해서 뭐 그게 뭐 거창한 과정이 아니에요. 보고 그냥 이렇게 은행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거래가 합당하다 안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크게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상거래들 특히 우리가 무역거래는 우리가 완전 자유는 좀 그렇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신고하는 게 있는데 무역거래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교재에서 신고 예외라 그러죠. 신고 예외. 신고 예외를 우리가 그래요. 확인. 신고 예외니까 그 대신 은행원이 확인이라도 똑바로 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된다. 뭐 신고해서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신고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좀 위축이 되잖아. 저 만불초가 하셨죠. 저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래? 그럼 괜히도 사람이 이제 막 제발 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고한다고 해서 겁낼 거는 없어요. 신고 수리. 요거는 이제 신고를 받고 집에 가 계세요. 제가 곧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뭐 이거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그냥 이거 안 되겠네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애 유학 가는데 무슨 뭐 그 주거형 뭐 주택을 얻는데 유학지하고 뭐 엄청 먼 거야. 저 유학은 저 LA인데 집은 저 플로리다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 이제 수리 제도가 이제 수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부동산은 신고 수리다. 이것도 좀 이게 부동산도 그냥 신고만 하자 막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너무 큰 돈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 나가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직까지도 신고 수리다. 허가 받을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외울 거 별로 없는데 정 내가 허가 받을 거를 외우고 싶다. 그러면 39페이지에 기재부 허가 받는 거, 한국은행 허가 받는 거, 금융위 허가 받는 거 딱 3개 있으니까 그 외에는 허가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으로 보세요. 뭐 강사가 얘기 안 해도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인정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없었어요. 뭐냐면 이 대외채권 회수 의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게요. 없어졌는데 50만 불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3년 이내에 반드시 회수해야 돼. 이런 의무가 있었어요. 아, 그럼 무역하는 사람이 50만 불에 넘으면 얼마나 큰 돈이야. 그 회수 안 하겠어? 그 장사하다 보면 떼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회수해야 된대. 회수 못했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한국은행 신고했어요. 아, 지금 이게 누가 떼이고 싶어 떼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왜 신고하냐? 이거 없애요. 그래서 없애고요. 대외채권 회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만기를 연장해 줄 때 외국한 은행이 인정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런 사연이 있어? 그럼 1년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돈 받아올 수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인정. 그랬는데 그런 제도가 없고 대외채권 회수 의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의무가 없느냐? 의무가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국가가 비상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뭐 전시라든가 또 뭐 제2의 IMF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회수 의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명령을 발동합니다. 하나의 그 세이프가드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의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외국한 은행에서 뭐 회수 의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장을 해주니 뭐 그런 걸 인정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없었어요. 그냥 없어졌다는 건 뭐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 없었어요. 대외채권 회수 의무 이런 말들이 없어졌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외국한 은행에서 한다는 거하고 신고는 신고할 때 참 뭐 이거는 그 외국한이고 이거는 한국은행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암기 과목이 되겠죠. 암기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우리 교재에 이제 거의 뭐 한 70% 대무역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빼면은 다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다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딱 보시고 이제는 이런 거 상계, 상호계산 뭐 이런 것들을 강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드론으로 위에 딱 보는 겁니다. 이게 숲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강론, 그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게 크게 보시고요. 크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대충 이 외국한 거래법이 만들어진 취지라든가 왜 이걸 규제하지 이런 것들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나서 다음 그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는 상당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시간 배정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